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참맛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크건 작건 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우리 주변에서 사건이 발생하면 그 공포와 불안감은 우리 피부로 바로 와닿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우리 주변에서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의 시선으로 이 사건을 해결해가는 과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2013년 3월 서울 광진구의 한 동네. 좁은 골목길 양옆으로 주택이 밀집해 있는 전형적인 주택가로 다닥다닥 붙어있는 주택들 외부에 나와있는 LPG 배관은 절도범 및 강도범들의 주요 범행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 이 동네에서 가정주부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려다 저항하자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때문에 동네 주민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 3월 14일 오후 1시경 이 동네에서 또다시 강도 사건이 발생합니다. 피해자였던 30대 주부 A씨는 갓난아기와 함께 자고 있었는데 범인이 1층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와 위협해 현금 48만원과 금반지 등 귀금속을 강탈해갔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낮 시간에 방범이 허술한 집을 노린 강도 사건으로 판단하고 현장 상황을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당시 경찰은 이상한 느낌을 받습니다. 피해자 A씨에게서 일반적인 강도 피해자들과는 다른 공포감 같은 것을 느낀 것입니다. 경찰은 무언가 드러나지 않은 것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경찰은 사건 소식을 듣고 달려온 A씨의 가족들을 잠시 다른 방으로 보낸 후 그녀에게 조심히 성폭행 여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A씨는 몸을 떨며 고개만 간신히 끄덕였습니다. 가족들 앞이어서 차마 성폭행 피해를 드러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겨우 입을 떼며 말한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아기랑 함께 자고 있는데 누가 쳐다보는 것 같아 무서워서 깼어요. 눈을 뜨자 누군가 집 안에 있었고 눈이 마주친 순간 그는 화장대에 있던 가위를 집어들어 아기에게 들이댔어요. 그러면서 애가 안 다치게 하려면 조용히 하라고 한 후 저를 성폭행했습니다. 경찰은 갓난아기를 볼모로 잡고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격분했고 서둘러 증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건 현장은 깨끗했습니다. 1층 창틀 바깥쪽에 묻은 장갑 흔적과 벽을 디딜 때 생긴 족적 등이 전부였습니다. 범인을 특정할 결정적인 단서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수사팀으로 중요한 정보가 도착했습니다. A씨가 범인이 성폭행 이후 자신의 정액이 묻은 아기 이불을 가지고 도주했다고 추가 진술한 것입니다. 경찰은 곧장 주변 CCTV를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A씨의 집 주변에는 안타깝게도 CCTV가 없어 A씨의 집 반경 300m에 있는 50여 개의 CCTV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몇몇 영상에서 범인의 모습을 확인합니다. CCTV 영상 속 범인의 모습을 쫓던 경찰은 어느 순간 범인이 들고 있던 아기 이불이 사라진 것을 포착합니다. 범인이 어딘가에 아기 이불을 버린 것이었습니다. 아쉽게도 이불을 버리는 모습이 찍힌 영상은 없었고 마지막으로 아기 이불을 들고 있던 곳 중심으로 수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골목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쓰레기통은 물론 주택 담장 안이나 외진 곳까지 다 살펴봤지만 어디에서도 아기 이불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성과 없는 수색에 지쳐갈 때쯤 경찰의 눈에 의료수거함이 들어왔습니다. 경찰은 구청 직원을 불러 의료수거함을 열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역시 그 안에도 아기 이불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구청 직원은 이 동네에만 수십 개의 의료수거함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일일이 확인해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덧 해가 지기 시작했지만 경찰의 수색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렇게 20개 정도의 의료수거함을 열어 확인하다 범인이 버린 것으로 보이는 아기 이불을 발견합니다. 경찰은 이 이불을 통째로 포장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이틀의 시간이 흐른 3월 16일 오전 국과수로부터 DNA 검식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아기 이불에서 DNA 정보가 나왔고 마침 일치하는 유전자가 확보되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일치하는 유전자가 확보되어 있었다는 것은 범인에게 이미 범행 전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0년 이른바 DNA법이 시행되면서 재범 우려가 높은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DNA를 확보해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사건 현장에서 확보한 증거에서 DNA가 검출되면 우선적으로 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DNA 정보와 비교를 해 동일인이 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경찰은 DNA 감식 결과에 쾌재를 불렀습니다. 용의자를 바로 특정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식 결과 보고서에는 용의자의 신원이 적혀 있었습니다. 1970년생 김모씨. 경찰은 이미 전과가 있는 김씨가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경찰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김씨의 행방을 추적하기 위해 신원을 조회한 결과 그는 2009년 이후 쭉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습니다. 당황한 경찰은 수차례 신원 조회를 반복해봤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김씨는 강도상해 혐의로 2009년 8월 구속되어 포항교도소에서 수감 중인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다 잡았다고 생각한 범인이 이미 교도소에 수감 중인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DNA 분석 결과에 오류가 있는 것이라 판단해 국과수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경찰 측은 현장에서 제대로 확보한 증거고 피해자도 범인이 가져간 것이 맞다고 했는데 분석 결과에 무언가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니냐 따졌고, 국과수 측은 DNA 감식은 절차에 따라 정확하게 진행되었으며 발견된 DNA 정보는 김씨의 것이 맞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렇게 경찰과 국과수 측은 서로 목소리를 높였지만 서로의 주장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혹시나 김씨가 교도소 밖을 잠깐이라도 나간 적이 있나 싶어 확인해봤지만 교도소 측으로부터 그런 적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예상치 못한 난제에 당황을 느끼고 있을 무렵 수사팀 내부에서 한 가지 추측이 나왔습니다. 범인이 일란성 쌍둥이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일란성 쌍둥이가 태어날 확률은 극히 낮고 거기에 형제 모두가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더욱 낮은 확률입니다. 실제로 통계상 일란성 쌍둥이의 출산은 전체의 약 0.3% 정도입니다. 따라서 수사팀 내부에서는 이런 가능성에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막다른 길에 서 있던 경찰은 이 신락 같은 확률에 기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인근 동사무소에 가 김씨에 대한 가족관계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놀랍게도 김씨에게는 주민번호 끝자리만 다른 쌍둥이 형이 있었습니다. DNA 감식이 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란성 쌍둥이는 일반적으로 유전자형이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쌍둥이형 김씨를 추적했고 결국 사건 발생 14일째인 3월 27일 경상북도 포항시의 한 원룸에서 그를 검거하게 됩니다. 그는 검거 직후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DNA 증거와 함께 여러가지 추가 증거물들을 들이밀자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경찰은 증거를 남기지 않는 범행 수법으로 보아 그가 추가적으로 저지른 범행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그를 추궁했습니다. 결국 김씨는 이 사건이 있기 불과 3달 전인 2012년 12월 16일 서울 종로구에서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성폭행당한 사실이 가족들에게 알려질 것이 두려워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경찰은 김씨가 2013년 1월 강원도 삼척에서 절도 혐의로 수배 중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김씨의 원룸을 압수수색해 발견한 귀금속 등의 작물에 대해 추적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18차례에 걸쳐 현금과 귀금속 등 약 1,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상습 빈집털이범이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의 범행은 강원도에서 3건, 서울 동대문구에서 14건, 서울 강동구에서 1건으로 범행 대부분이 방범이 취약한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얻은 돈으로 자신의 생활비와 동생의 옥바라지 비용을 댔다고 합니다. 그는 빈집이 털로 들어갔다가 집안에 여성이 있으면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성폭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결국 그는 절도 및 강도 혐의와 성폭행 혐의 등으로 징역 14년형을 받게 됩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한 어려움에도 결국 범인 검거에 성공했습니다. 경찰의 이러한 노력은 그 자체로 당연히 칭찬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2014년 당시 범인을 검거했음에도 경찰은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대체 왜 경찰은 비난을 받았을까요? 사실 이 사건이 발생하기 불과 8일 전인 2013년 3월 6일, 이 동네에는 파출소가 신설되었습니다. 2012년 8월 살인사건이 발생한 이후 주민들의 청원이 이어지자 주민들의 불안감을 달래겠다며 파출소를 신설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8일 만에 성폭행 사건이 일어나자 주민들은 분노했습니다. 동네 치안 관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한 경찰 관계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 동이 다른 그 3동이고 4동이고 한 사이 때문에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이고, 두 사건이 발생한 동이 다르다며 변명을 늘어놓은 것입니다. 동네 주민들과 이 인터뷰를 본 많은 사람들은 경찰의 변명에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저는 경찰의 이런 변명을 보며 다시 한번 경찰의 존재 의의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왜 존재하는 것일까요? 범죄자를 검거하기 위해서일까요? 물론 범죄자를 검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나 갖고 있는 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예방하는 것을 통해 경찰과 시민 사이에 신뢰를 쌓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아까와 같은 경찰의 변명은 경찰과 시민 사이에 힘겹게 쌓은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신뢰를 쌓는 것은 더디고 힘든 과정이지만 신뢰가 깨지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점을 경찰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사건 엑스파일 잔맛이었습니다. 일반적인 DNA 검사를 하면 일란성 쌍둥이는 동일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일란성 쌍둥이라고 해서 모든 유전자형이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하는 DNA 검사는 특정 유전자형의 배열을 따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매우 정교한 DNA 검사를 하게 되면 두 쌍둥이의 유전자형이 구별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검사는 보통 몇 개월이 걸리며 비용도 수백만 원에 달합니다. 만약 김씨의 동생의 DNA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어 있지 않았다면 김씨 형제 중 누가 범인인지 구분하기 위해 이 정교한 검사를 실시해야 했을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정교한 검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상 뒷이야기였습니다.